정치권이 국정원 해킹 의혹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전현직 국정원장을 직접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김성수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 대형 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조위 독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사 1과장 등 파견직 공무원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정치권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가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그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수많은 정황 증거를 내놓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으로 나서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등 의혹 검증에 나섰지만 국정원이 협조할지 여부도 알 수 없고 협조한다 하더라도 검증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거의 예를 들자면 하루치 로그 파일도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로그 파일이 만약에 2012년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1년 테스트 기간부터 로그 파일이 있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거의 한 달 정도 분석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국정원이 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국정원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감염유도 사이트들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추정돼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데브렌젤 1004라는 아이디를 통해 연결이 되던 한 블로그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삭제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오늘의 TV, 영화천국 등 각종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국정원 측은 데브렌젤이라는 아이디와 해당 블로그 모두 국정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데브렌젤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이메일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 사용 정보를 주고받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무관하다라는 국정원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국정원장을 현재 지금 고발을 준비 중인 그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김지미 민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발을 준비 중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국내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한 2주가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 자체가 여야가 합심해서 아니면 정부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의 이러한 위법 행위라든지 국민을 감시했다는 것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이나 국정원은 대북용이었다, 연구용이었다, 국민에 대한 사찰은 당연히 없었다, 안보를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 들여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한 실정법 위반인데 이대로 간다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좀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조인들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게 법조인들이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킹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감청 설비가 아니라 뭐 TV에 나오는 시연 같은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내가 누군가와 통화했던 기록,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나의 위치,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통화하고 있으면 그 실시간 녹음까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청이랑은 다르죠. 당연히 우리 법도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좀 논박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에 보면 이 해킹 프로그램이 어쨌든 악성 프로그램이잖아요. 정보통신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전달하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수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이 수사 목적으로라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전달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고, 그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가도 처벌을 받죠. 정보 수집을 해간다든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인데, 지금 뭐 정부 여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성명에도 나왔지만 이제 특검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검찰이 제대로만 해주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사안임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상설특검 이외에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국민 전체의 정보인권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뭐 한나라의 정보기관이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감청이나 사찰을 실시하려고 했다는 건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뭐 정부나 여당도 특검에 협조를 해주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명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라면 사실은 바랄 게 없겠지만 특검 자체도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시간과의 싸움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죠. 그 정치권에서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그 전현직 국정원장이 해명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오전 어제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킹팀 직원이 쓴 이메일 내용을 보면 국정원장이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국제적 해킹을 추적하는 시티즌 랩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에서 이탈리아의 해킹팀의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28일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시티즌랩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 메일을 보면 한국의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국정원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국정원과 해킹팀 간의 오간, 이메일을 살펴보면 시니어 매니지먼트라는 직책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직책을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존재하고 그중 하나는 국정원장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는 전부 알파벳 소문자로만 표기된 것이고, 다른 표기는 두 단어 중 처음에 오는 알파벳인 시니어의 S와 매니지먼트의 M을 대문자로 표기한 방식입니다. 이 중에 대문자가 들어간 표기법이 최고 책임자, 당시 원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뜻한다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보면 소문자,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그냥 소문자로 쓰면은 뭐 고위급 정도, 그 만약 회사로 치면 임직원 임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근데
대문자 S에다가 대문자 M을 써서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여러 번 그 전에도 나오는데 예. 그 구절에서만은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건 한 사람이죠. 원장이다. 신의원은 또한 남재준 전 원장뿐 아니라 후임 국정원장들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은필 기자 고생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대상으로 감청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 없다던 이병우 국정원장의 발언과 정반대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성수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오늘자 한겨레에서 그 나나테크 대표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국정원 주 타깃이 중국 내에 있는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강조한 그 우리나라 한국인에 대한 감찰이 없었다. 이것과 정면 배치되는데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기술자에 불과하던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전부 다 전담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을 지웠단 말이에요. 그럼 기록을 왜 지웠을까요? 그 기록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지우는 그런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기록을 지웠다고 보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허성구 대표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한국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야말로 북한과 접촉을 했거나 혹은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북에 이로운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청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피해가려고 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한국인이라는 국적이 이렇게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국인들에 대한 감찰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들이 중국 내에서 당연히 북의 이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청이었다고 하면 지울 리가 없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감청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것이 확대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요목조목 오히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웠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실상 국내에 있는 특정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감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기로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리에 대한 첩보들을 청와대가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국정원에서도 비리에 대한 첩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라인이 있대더라, 이런 얘기들도 돌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형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합리적 의심을 해봤을 때 당연히 그 자료를 멀쩡한 자료 과연 지웠겠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렇죠. 일단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이 나나테크의 허순구 대표가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정황 증거를 내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조차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게 중소기업의 대표가 아무리 그 일을 맡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좀 가는데 어떻습니까? 의심이 저는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허 대표는 그 정도의 내용들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나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어떤 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이러면 조력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국정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하면서 수사를 하거나 할 때 조력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어떨 때는 국정원의 요원에 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도 허성구 대표는 조력자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특히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직원과 함께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일을 수행하게끔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하나가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 자체적으로 기밀이라고 지금 뭐 여당에서는 엄청난 공세들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기밀을 갖다 누설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그런 요구는 아주 국가 기밀을 갖다가 유포하라고 하는 그런 범죄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조력자를 활용한다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가 기밀이 자꾸 누설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아마추어처럼 느껴졌던 것이 실제로 계약서상에 주소를 기입하는 그런 멍청한 짓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먼저 따끔하게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형태로 그러면 그 조력자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다른 그 불법적인 행위들 혹은 국가의 위해가 끼치는 행위들을 할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해답들을 그리고 또 대책들을 정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그 국정원이 자살한 국정원 그 직원 부인에게 거짓 실종 신고를 지시했다는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부부싸움에서 가출했다는 그 사유까지 조작했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정황이 그렇죠. 일단 8시쯤 원래 출근을 해야 될 사람이 출근하지 않으니까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출근했다. 근데 10시에 이제 감찰을 받기로 했던 걸로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감찰반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10시까지도 오지 않으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할 때 신분이 노출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부부싸움으로 나갔다 정도로 해라, 이런 지시들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신분의 어떤 은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예 그 뭐랄까 이런 거짓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거든요. 또 실제로 기업에서도 기밀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는 실제로 경찰이나 119에 이렇게 구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을 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측면이 그 국가기관을 속인 것이냐 혹은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적 특수성상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지시만 있었겠는가? 사실은 국정원의 실수나 잘못들을 은폐하기 위한 다른 지시들은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른 지시 사항이라. 네, 그 부분도 알아보고 그 야당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IT 전문가인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연일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공세가 좀 만족스럽진 않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사건이 터졌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뭔가 그 전문가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한테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안철수 의원의 지적과 또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날카로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답게 지금 국정원에서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제대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함께 도와서 그 부분을 그야말로 쟁점화해서 따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내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들까지를 합의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들을 정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건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의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총선 때문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 힘을 모아도 모자른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모든 지금 짐이 다 짊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정황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후방에서도 계속 포화를 쏘아대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마치 정치 공세인 걸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안이 정치 공세입니까? 실제로 이거는 워터게이트보다 더한 사건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감청했는가, 그리고 이건 감청의 범위가
단지 전화를 도청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송두리째 그 사람을 갖다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일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게 동시에 20명을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이 동시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기만 하면요, 수천 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동시에 20명밖에 못하는 것이고, 이것도 50명까지 늘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런 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밀들이 어떻게 누설됐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특히나 국가정보원 바로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건 심각한 그런 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략 국정원이 쓸 수 있는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돈만 1조 원입니다. 그러면 그 1조 원을 써서 뭘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들을 납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그 참여연대 등에서는 통비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현직 국정원장을 지금 고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야당에서의 약간의 좀 힘을 모으지 못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직접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고발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규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들도 열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시사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을 열어놨잖아요. 지금 위키리스크가 해킹을 해서 이제 그 얻어낸 자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메일들과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집단지성에게 던져서 번역을 하고 증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자기구제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역할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조율을 하기도 하고 힘을 모을 때 모아야 되고, 그런 역할을 사실상 야당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집단지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엔 상당히 불안감이 큽니다. 예. 실제로 내가 감청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감찰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지금 그런 의혹도 계속해서, 의심도 계속 드는데, 이 때문일까 지금 국정원이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 53%가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사찰했다는 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한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 전체를 이렇게 도감청을 하기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다고는 보지 않죠. 그럴 수 있는 조직도 아닐 거고요. 국정원이 아무리 비대한 조직이라고 해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다만 사실 나라가 움직여 나갈 때는 힘이 집중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집중되는 곳들에 특정한 목적으로 그런 집중되는 힘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도청이나 감청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조직적으로 독재를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가능성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빼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뭐 사실은 뭐 협박이겠죠. 협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일정한 줄 세우기들을 이루어냈는지, 이런 상황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TV조선 등 종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김일성 만세하는 세상이 온다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 조아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지난 5일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한 말입니다. 최근 종편 방송에서 이 같은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 그리고 MBN의 뉴스앤 이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는 3편의 방송 내용이 심의 신청됐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표가 비노로 분류되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몰아낼 방법을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는 송승호 패널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지어 말했다는 이유로 심의 신청됐습니다. 2월 10일에는 진행자 장성민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외부 공천위원회가 전부 좌파 세력들이라고 발언한 점이 문제됐습니다. 14일자 방송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재심의 안건이 통과되는데 문재인 의원과 이용득 최고위원 사이의 사전 교감에 의한 것이라는 이종훈 패널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MBN 뉴스앤이슈 9일 방송에서는 천정배 신당, 현역 의원 참석자 다수라는 의미의 어깨거리 제목이 지적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올해 종편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를 결정해 종편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제대로 된 종편 심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의 조직적 책임을 묻는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 대형 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현장을 다녀오는 박다솔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떨리시죠? 네.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의 경우 해당 기업이나 국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 정도의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1년 3개월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이준석 선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나 감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컸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망자가 여러 명인 사고의 경우 책임자에게 최고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법안 소위에 창정된 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공연장 등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양형을 늘린 법입니다. 또 그동안 책임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공무원과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늘려는 놨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법안을 누가 지금 제안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대형 재해를 당하고도 기업이나 정부에 외면당했던 단체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발족했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로는 4.16 연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이 법이 제정돼야 하는지 그 기존의 법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민변노동위원장 강문대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그런 점을 좀 더 강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현행법상으로는 그 특별법에 있는 양별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지금 기업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을 처벌하는 근거가 지금 없는 셈인 것이죠.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그런데 그 양별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기업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벌 규정 그게 어떤 겁니까? 예, 양벌 규정은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일반 형법의 경우 양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기업 자체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경우 양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그 공무원의 그 처벌 방안도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대형 참사에서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법이 어떻게 지금 제정될지 궁금한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이 법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입법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재난이나 산재사고의 책임자를 범죄자로 명확히 규명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다솔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어제 오후에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에 독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사 1과장 등 파견직 공무원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진상규명 활동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연유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 박종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별로는 그러면은 이제 뭐 직원들이 채용이 들어오죠. 그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원장께서 이제 그동안 유보했던 파견 요청을 유보했던 세 사람, 행정지원실장, 계획행정 담당관, 그다음에 이제 조사 1과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파견 요청을 할 테니 예산도 달라. 그게 이제 연휴가 지난 금요일 날 추경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적을 했어요. 왜 세월호 특조위가 벌써 위원들의 임기는 벌써 시작된 지 7개월 됐잖아요. 1월 1일부터니까 왜 예산을 안 주냐 그랬더니 그때 기재부 장관께서 한 말이 그 3명을 안 받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구성이 다 안 됐으니까 안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위원장께서 가장 부담 갖는 거는 민간인 채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31명 그리고 재공고해서 지금 채용할 사람이 또 몇 분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채용이 되면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들이고 뭐 과거에 변호사였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마이너스 카드라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상당히 가정경제 타격이 크죠. 그래서 아마 위원장께서 고민하시다가 이 헝클어진 상황을 좀 먼저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3명 파견 요청을 유보했던 3명에 대해서 파견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진상규명 같은 경우는 조사 1과장이 선임과장이잖아요. 선임과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이제 알 수밖에 없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분이 진정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측에서 뭔가 정부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 분이냐 이거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거고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의 경우죠. 이분이 진짜 진상규명, 진실 파악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혹시라도 그런 우려, 불신 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행령 재정 싸움에서 벌어졌던 것에서 볼 때 정부의 의도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은 여전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특조위가 위원장님이 그 결정하게 된 과정을 쭉 지켜볼 때 일단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먼저 와서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채용된 민간인 또 기존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고 또 상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틀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온 것은 제가 무슨 뭐 지위나 영달을 바라고 온 것도 아니고 가족들의 그런 바램 또 대한변협에서 작년 내내 세월호 특위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4.16 가족협의회나 또 일반인 대책위처럼 피해자 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국민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족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참사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그분들만의 고통으로 그쳐버렸으면 이 나라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실을 규명해서 어떤 참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선진국적 사고인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가면 혜택을 누가 누리냐면 나머지 국민들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의원님께 감사하다. 계속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특조위는 검찰의 수사하고는 다릅니다. 검찰의 수사는 범죄 행위를 범죄 사실을 다 증거 능력이 있는 입증력이 있는 거로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간다면 저희는 물론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거에 대해서는 또 검찰 쪽에 인계를 하겠지만 고소고발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 것이냐 아주 현실 가능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죠? 그것이 너무 이상적이어서도 아니고 너무 또 후진적이어서도 안 되고 기독교 세력의 어떤 그런 것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진짜 국민의 안전, 생명과 안전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달라, 함께 일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모로 복잡다단한 거의 뭐 날마다 논쟁하고 그렇죠. 조합원 교육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 전통나래관 5층 다목적 강당입니다. 공개방송은 서영석의 정치 토크가 정치블로거 IM 피터와 함께 진행됩니다. 공용 메일로 동행 신청 받겠습니다. 네, 오늘 내부 사정으로 방송 포맷 등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일단 혼란 드려서 죄송합니다. 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일동은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작에 조합원들께서 자원봉사로 촬영에 도움 주셨습니다. 7월 20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